안녕하세요. 형소법 조문 해설 암기 영상 시작을 할 텐데요. 형소법은 수험생들이 해도 어렵다고 하는 특히나 또 암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법 과목이죠. 그래서 컨텐츠는 먼저 형소법 그리고 형사소송 규칙 조문 전체를 하나도 빼지 않고 상세하게 해설을 할 테고요. 또 암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반복해서 많이 읽고 암송을 한다고 해서 잘 암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암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암기법을 체계적으로 어, 영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다음 조문 관련해서 주요한 기출문제는 관련 조문들 밑에서 또 상세하게 또 아주 많은 소위 기출문제집에서 나오는 주요한 기출문제들 거의 다 다루는 그런 영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조문하고 관련이 많은 그런 주요 판례들도 아주 많은 판례들을 조문하고 함께 음,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쉽기 때문에 판례만 따로 공부하면 잘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해당되는 조문들하고 같이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조문 해설, 암기법, 그리고 기출문제, 판례까지 이런 컨텐츠로 영상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이제 형사소송법 조문 해설 및 암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권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인적 적용 범위에 관한 형법 조문 두 개를 먼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거는 기출문제, 형소법 기출문제에서 형법하고 관련된 기출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야 됩니다. 자, 형법 5조를 보면 외국인의 국외범이라고 해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목이 외국인의 국외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은 1.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통화에 관한 죄, 유가정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중 225조 내지 230조, 인장에 관한 죄 중 23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7가지 범죄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익을 다루는 국익을 보호법이구라는 그런 범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6번 문서에 관한 죄와 7번 인장에 관한 죄인데 형법 225조에서 230조를 보면 225조는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그 다음에 적용무효는 공문서 등의 작성,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공문서에, 사문서가 아니고 공문서에 관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캐나다 시민권자, 외국인이죠.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즉 대한민국 영역 외죠.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을 경우에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재판권이 있다. 이거는 X가 답이죠. 재판권이 없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문서에 관한 죄 중 외국인의 국외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공문서가 해당되는 것이 사문서는 형법 5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나 다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외국인이 외국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을 경우에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법 6조를 또 보면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이라고 해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는 형법 5조가 되겠죠.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앞에서 언급한 형법 5조의 대한민국 대표적인 7가지 국익을 해치는 범죄 말고도 평범한 일반 범죄를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가 대한민국이거나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 보통의 형법 범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국기에 관한 죄 이런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대표적인 7가지 범죄가 아니라도 평범한 형법 범죄라도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바깥에서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해도 우리는 형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6조의 취지인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근데 이 6조는 중요한 것이 단서 조항이죠. 단서 조항이. 단 외국인의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단서 조항은 뭡니까? 그 나라의 법도 존중하겠다 이런 취지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 형법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태죄가 얼마 전에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죠.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형법 범죄죠. 근데 캐나다 같은 외국에서 낙태죄를 처벌 안 하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런 낙태죄 같은 경우에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 이럴 때는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지라도 행위지. 캐나다 의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낙태죄를 범했을 때 처벌하느냐? 캐나다 현지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형법 6조의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자, 그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형소법 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직권으로가 중요한 거죠.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죠.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직권으로. 자, 이 1조가 왜 중요한가 하면 뒤에 나오는 320조 토지관할 관련 조문하고 이 1조가 일견 모순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자주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32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20조를 보면은 토지관할, 그냥 관할이 아니고 토지관할 위반이라고 해서 이랑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자,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안 된다는 겁니다.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지만이 토지관할 위반의 선고를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항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자,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고 나서 관할 위반 신청해봤자 안 들어준다. 법원이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자, 이 1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되기 때문에 자,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관할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자,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자, 이 부분이 틀렸죠? 뭐라고 합니까? 신청이 없으면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근데
없더라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권한 위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래서 자주 기출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1조는 직권으로 관할은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 관할만큼은 피고인이 신청이 있어야지 관할 위반 선고를 할 수 있다. 토지 관할이 없는 법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면 너 토지 관할 속하지 않는 부분에다가 지금 검사가 기소를 했네. 관할 위반 선고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 다음 2조 관할 위반과 소송 행위의 효력. 자, 소송 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이 영향이 없다. 자,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거 왜겠습니까? 판사들은 다 공신력이 있는 조직체이죠. 판사와 법원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자기 관할이 아닌데도 재판을 진행하다가 이거 관할 안 맞네 라고 해서 다른 법원으로 관할을 옮겼을 때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소송 행위가 만약에 동부지방법원으로 관할을 옮겨서 재판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그 소송 행위가 효력이 없다 하면은 다시 그 불필요한 소송 행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남부지방법원의 판사들도 동부지방법원만큼 공신력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2조 조문이라는 거죠. 자, 소송 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자,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 자, 관할구역 외에서의 직무.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자, 수명법관이 뭔지는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기본서 공부가 다 돼 있다고 보고 제 강의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런 기본적인 수명법관이 뭔지는 설명 안 합니다. 자, 4조 토지관할.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자, 이거는 뭐 암기법이라고 할 만한 것도 못 되는데, 자, 주거현 범죄지는 당연히 토지관할에 속할 것이고, 자, 뒤에 있는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보통 주거현 이렇게 범죄 주거현, 자, 아니면은 범죄 현 주거 이렇게. 자, 범죄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 또는 범죄자가 현재 주거를 가지고 있는 곳 이렇게 하면은 암기가 되겠죠. 범죄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 자, 범죄 현 거주, 범죄 현 거주, 범죄자 현 거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범죄지 현 거주. 자, 이게 토지권날에 하는 것이고. 2항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자,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로 한다. 자, 선적지는 뭔가 선박의 본적, 적이 있는 곳. 자, 우리 사람에게는 본적지라는 게 있고, 자, 선박이 최초로 등록된 선적지라는 게 선박한테 있는 거죠. 선적지 또는 범죄 후의 선착지를 관할한다. 자, 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재판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예. 첫 번째 제일 먼저 도착한 항구가, 그 도시가, 재판 관할권을 가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자, 3항.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뭐, 특별한 거 없고. 자, 5조. 토지 관할의 병합.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자,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자, 이건 쉽죠?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수개의 관련 사건이라고 했을 때 관련 사건이 뭔지는 나중에 일부분은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광주에 일어난 사건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 관련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같은 범인이 홍길동이가 광주에 가서도 범죄를 하고 대구에 가서도 범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광주지방법원은 자, 광주 사건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토지관할 있겠죠. 그런데 대구 사건도 홍길동이가 같이 범했던 관련 사건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광주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는 광주법원이 대구에서 일어난 홍길동이가 범죄 저지른 것도 대구에서 행한 홍길동의 범죄에 대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토지관을 관리하는 수개 사건이 관련된 때는 한 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왜겠습니까? 관할권을 만약에 이 광주지방법원이 대구에서 저지른 사건까지 관할하지 못한다고 하면 대구 사건은 대구 가서 받아라. 그러면 홍길동이가 또는 홍길동이를 수사하는 검찰이 광주에서는 광주가 또 대구에서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들이 또 경찰들이 그래서 대구에 갔다가 광주 갔다가 수사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조사도 그렇게 받아야 되고 재판도 광주 갔다가 하루는 광주 갔다가 하루는 또 대구 갔다가 이렇게 왔다 너무 불편하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럴 때는 광주가 관할권을 가지니까 광주에서 다 관할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준 것이 토지관할의 병합이라고 해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데는 한 개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규정이죠. 자, 참조 판례를 하나 볼 텐데 자, 참조 판례를 보면은, 자, 2008년도 판례죠. 자, 형소법 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자, 형소법 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 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 고유 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 관할 법원에 관한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자, 무슨 말인가요? 자, 고유 관할 사건이라고 예를 들어 자, 광주에서 홍길동이가 범한 사건. 자, 그거 광주지방법원에서 볼 때는 고유 관할 사건이죠. 그 관련 사건. 자, 홍길동이가 대구에서 범한 사건. 그거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볼 때는 관련 사건이죠. 이것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자, 병합되어 심리가 안 되더라도 자, 그 홍길동이 광주에서 범한 사건, 대구에서 범한 사건이 고유관할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둘 다 광주지방법원이 관련 사건을 로서 통합 관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될 수도 있고 병합되어 심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되지 않더라도 자, 그 관련 사건으로서 계속 일단 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여기 있죠. 그 후 양 사건이 그 후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즉 대구 사건과 광주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됐다. 그러니까 고유 사건이라고 하면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 사건이죠. 광주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 즉 대구 사건은 관할권이 그럼 없어지느냐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관할권이 없어지고 다시 대구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 즉 대구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여전히 유지된다 이 판례죠. 자, 이해하고 나면 너무 쉬운데 자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이 판례를 보면은
어려울 수도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형사법 5제 정한 관련 사건의 권한은 이른바 고유관할 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 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권한권은 여전히 유지된다. 알겠죠? 자, 6조 토지관할의 병합 심리. 자,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권상급 부분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의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두 개의 관련 사건. 하나는 광주 사건, 하나는 대구 사건. 두 개의 관련 사건이라고 그랬죠. 홍길동에 같이 범했기 때문에. 근데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돼. 자, 아까는 광주에서 통합 관할하고 통합 심리할 수 있다, 병합 심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두 개 관련 사건이 하나는 광주 사건은 광주에, 대구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에 이렇게 기소를 해가지고 계속이 됐단 말입니다. 계속이라는 것은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 자, 근데 처음부터 통합 관할해가지고 같은 광주법원에 기소가 되면 좋을 텐데 하다 보니까 저 대구지검에서는 대구지방법원에 대구 사건을 또 광주지방법원은 광주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같이 범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긴 하지만 각각 다른 법원에 지금 기소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불편하죠. 이걸 해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이걸 누가 하느냐?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 자, 공통되는 직권, 공통되는 상급법원은 상급법원인데, 가장 빠른, 자, 직권상급법원. 예를 들어가지고, 자, 광주지방법원하고 대구지방법원 하면은 상급법원이 뭡니까? 광주는 광주고등법원이 되는 것이고, 대구는, 대구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통이 아니죠.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없죠, 아직은. 그럼 한 단계 더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등법원 위에는 누가? 대법원이.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대법원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 자, 광주 옆에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수라고, 여수지방법원의, 한계 사건, 또 같은 사람이 범한 관련 사건이 광주지방법원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어떻게 되죠? 자, 여수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은 먼저 광주고등법원이 되죠. 광주지방법원의 상급법원도 광주고등법원. 그러면 광주 공통이죠.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이때는 가장 빠른 게 물론 대법원도 공통되는 상급법원이지만 가장 빠른 가장 가까이 있는 상급법원은 이때는 광주고등법원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직권상급법원의 의미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조를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자, 누구?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 뭐가 있다?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 직권으로 못합니다. 직권으로 못한다고. 자, 뭐라고? 검사도 가만히 있고, 피고도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자, 홍길동이가 광주 사건, 대구 사건 각각 광주법원, 지방법원에 가 있는데, 검사도 나는 뭐 불편해 괜찮아. 피고도 홍길동이도 괜찮았나? 뭐 왔다 갔다 할래. 그러고 있는데 법원이 야, 엄마 그러면 너무 불편하잖아. 이러면서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는 직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불편한 검사, 불편한 피고인이 난 너무 왔다 갔다 하려니까 불편해 죽겠어. 그러니까 병합심리하게 해줘. 신청이 있어야 돼. 신청이. 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누가 한다고?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통되는
공통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상급법원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6조는 좀 옛날 표현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조문을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자, 개정된 조문을 다시 읽어보면 뭐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내용과 바뀐 게 없는데 문구가 좀 바뀌었죠.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 자, 바로 직근 상급법원, 이게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바로 위의 상급법원 이렇게 바뀌었죠.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자,